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젠의 재정학 제6장 공공선택과 정치 경제학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을 이어서요. 관료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관료하면 그냥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관료들은요,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약간 좀 뭔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관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서 의해서 제정된 법의 내용이 종종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네,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관료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법을 집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행을 할 때요, 중간중간에 법을 아주 세세콜콜하게 다, 시시콜콜하게 다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제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관료들의 그 약간 뭐라고 자신들의 재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줄 볼까요? 청정공기법을 제정했어. 청정공기법. 그래서 말 그대로 공기를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법을 제정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정부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보다는 충분한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여기 내용에 있는 법 규정을 보면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국민들의 어떤 공공의 건강, 이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공공의 건강, 이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좀 그래요. 측정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요, 거기 보시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얼마나 돼야지 충분한 기준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법을 집행하는 여기 관료들에 의해서 디테일한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제줄 보시면, 그래서 이 괴리를, 현실과 이 법과의 괴리를 메꾸는 게 바로 관료들의 몫이며, 거기에는 관료들이 권한과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들은 거의 다음 단락에 나와 있듯이 관료들은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야, 공무원들 너네 말이야, 뭐 너무 현실에 대해서 둔감한 거 아니야? 현실 둔감, 이렇게요. 둔감한 것 같고 복지부동만 하는 거고 뭐 혁신과 개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죠. 레드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테이프, 이게 거기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공문서를 묶는데 빨간 테이프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 레드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 처리가 있을 때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전에는 약간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게 많을 때는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요,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돈을 찔러줘야 돼. 그래야지 네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뭐 좀 시행 좀 해주세요. 인허가 좀 내주세요.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지금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자꾸 그래.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친구가 야, 너 공짜로 갔어? 뭐 좀 찔러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찔러주게 되면 아, 예 하더니 지하실에 가서 거기 나와 있는 빨간 레드 테이프로 묶여있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아직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묶어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빨리 속성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아주 옛날에 카드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옛날에 그런 경우에 이제 관료들은 일을 막 뒤처리를 천천히 하게 되면서 사용 절차나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권한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사적 활동에도 지나치게 개입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난이 있더라도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는 관료들 없이는 우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관료들은 이런 뭐 얘기들을 뭐 듣고 있지만 당연히 관료들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정책 프로그램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이 법과의 괴리를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정책 어떤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하고요.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 그걸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게 돼요. 네, 실행하는데 탁월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행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보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은요, 뭐 4년, 5년 지나면은 이제 바꿔지기도 하잖아. 근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더 오랫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선출직 공직자보다 긴 경우가 많아서 조직의 기억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은 계속 지속됩니다. 조직의 그 기억소라는 게 이제 뭐 말 그대로 계속 과거엔 말이야 예전에 국회의원 때 예전 대통령 때는 이 뭐 여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직의 기억소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관료 조직 내에 다 기억 장치에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 있다는 메모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공 업무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관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이렇게 정책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억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 보시면은 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공공 서비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와 있죠. 부패 방지 위해서 공공 부분의 거래를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평등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명확하게 또 근거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로 이제 작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 보면 이제 문서 작업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트로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관료의 유일한 목표가 유권자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는 뭐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는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스칸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면은요, 관료에는 어떤 또 다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관료들이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거나 그런 건 목표라고 하긴 그래요. 뭐 금전적인 이득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관료들의 목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나름대로 뭔가 이득을 추구하는데 그 이득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은 밑에서 6번째 줄에 좀 나와 있는데 자신들이 속한 부서가 누리는 어떤 특권이 하나의 이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대중들의 평판 이런 것도 하나의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자신들이 재량과 관련한 어떤 권한, 어떤 인허가를 오케이 해줄지 말지 또 관할권 같은 것들도 거기 들어가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우리 관할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할권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일거리가 많아야지 자기 조직의 존재의의가 더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득은 다 뭐랑 관련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신의 돈이 아니라 관료들이 속해 있는 그 부서의 예산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 가설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리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축을 보면은 자, 어떤 Q라는 뭔가 어떤 아웃풋 생산량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달러로 표현했어. 이제 금전적인 걸로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그냥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네핏이고요. 그 다음 이제 비용 코스트 C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자, 비용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편익, 순편익의 극대화, 잉여의 극대화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바로 요거 두 개가 가장 차이가 멀어지는 여기가 바로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관료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 수준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지 않고 더 생산을 해. 왜요? 아니, 자신들의 권한이라든가 관할권이, 특권이 더 많아지려면, 즉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하면 하는 일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맥스야. 여기까지. 여기보다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맥스로 갑니까 하면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료들의 니스카넨이라 할게요. 니스카넨의 어떤 목표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가 어디까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잉여가 되는 건데 얘 가장 극대되는 수준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과다 생산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봅니까? 경제학에서. 맞아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이 접선의 기울기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계 편익이에요. 그냥 S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마지널 베네핏 할게요. 여기가 마지널 코스트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수준이 여기 Q스타가 되는데 관료 모형에서는 그거보다 더 과다하게 이렇게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55페이지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거기 마지막 째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그래서 가능한 한 거대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관료들의 욕망을, 이게 이제 예산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비효율적인 거대 관료주의. 그쵸?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효율적이라니까. 여기가 효율적인 수준인데 과다 생산을 통해 가지고 과다 생산을 통해서 생산을 통한 약간 비효율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게 니스카넨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 니스카넨 모형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바로 뭐냐면 관료들에게는 정부 부처 활동의 편익을 더 큰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부처의 활동이 만약에 더 크게 보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자신들의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과 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게 바로 뭐냐면 편익이 더 이렇게 더 증대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대한 제국과 예산을 극대화하는 거에 부합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 부분에 광고랑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광고랑 비슷하다. 더 나가서요. 광고하는 거랑 유사하게 되고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이네요. 국방부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보 위협을 강조해. 야, 이래서 국방이 더 중요해. 예산을 더 많이 따오는 거죠. 또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빈곤 문제를 인식시키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신들의 어떤 거기 나와 있는 사업에,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교육부 사업의 중요성을 막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예산과 권한, 자신들의 부처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야, 우리 부처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은요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법은요 그걸 보고 그냥 따진다고 하는 거야. yes or no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하거나 오케이 네 맘대로 해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또 입법부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또 바보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더 나가서요 156페이지가 보시면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입법부가 그렇게 잘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입법부의 행동이 관료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보시면 정보상에
정보상에 어떤 관료가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례대표제를 뭐 실시해서 전문가들을 데려온다라고 해도요. 국회의원들이 두 줄 내려가 보시면 핵 잠수함에 대해서 관료보다 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더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복지급여 같은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같은, 그래서 복지를 받는 수급자들이 어떠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료들이 막 예산을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알고 있을까? 아니요,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관료들은 오히려 더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라는 재미난 사례가 뭐냐면, 거기요,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 백인 관료들이 당연히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겠죠. 그래서 근데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종차별을 그렇게 막 했던 백인 관료들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계속 관료들이 남아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관료들이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정보 우위니까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운영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 거야. 비법을 알고 있어요. 비법을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경제 주체 관련된 공공선택 이론에서의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에 대한 행동에 이어서 관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익집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